옛날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절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입니다. 기술은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이 같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부터 인공고기까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우리 세상을 바꾸게 될 15가지 신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위. 인간 동면 캡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알아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른 곳을 탐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탐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다른 행성이나 별을 방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별까지는 도달하는 데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인간 동면 캡슐 기술입니다. 사실 지금도 인간을 일시적으로 깊은 저온 상태로 만드는 실험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치료용 저체온요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환자의 체온을 낮춰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이후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면과 죽음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얼음팩, 냉각장치, 그리고 차가운 식염수 등을 사용해서 환자의 체온을 낮추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최대 2주 정도 토퍼 상태라고 불리는 깊은 무기력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웍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은 미국의 나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거리 우주비행에서 저체온 동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까지 가는 데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이때 우주비행사들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신진대사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식량과 산소 같은 자원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14위. 살아있는 로봇. 세상에는 생명체가 있고 또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진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로봇이라는 개념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앞으로 독성 폐기물을 정리하거나 다양한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배아에서 얻은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생명체는 제노봇이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는 전통적인 의미의 로봇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동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스스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생명체이면서도 프로그램처럼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노봇의 크기는 약 1m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특정 목표를 향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먼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 터프츠 대학교의 생물학자들이 실제로 세포를 조립해 만들어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마이클 레빈 교수는 이 기술이 앞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을 탐지하거나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모으는 작업을 하거나 심지어 사람의 혈관 안으로 들어가 동맥에 쌓인 플라크를 제거하는 작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조작하는 연구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 형태의 생물학적 기계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0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몇 달 동안의 계산과 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3위. 3D 프린터. 3D 프린팅은 디지털 파일을 기반으로 실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작은 피규어나 장난감을 만드는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저 재미있는 취미 기술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D 프린터는 이제 단순한 장난감 제작을 넘어서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의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재료를 아주 얇은 층 단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최종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각 층은 완성될 물체의 단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만들어집니다.
이 층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하나의 완전한 물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D 프린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집을 3D 프린터로 건설하는 기술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인체 조직, 그리고 마스크를 오래 쓰면 귀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보조장치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설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든 설계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파일을 3D 프린팅 소프트웨어로 불러온 뒤 USB에 저장해서 프린터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프린터가 스스로 작업을 진행하며 물체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이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의료 분야 제조업, 교육 분야까지 3D 프린팅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위, 실리콘 칩 위에 인공 뉴런. 우리 몸속에는 뉴런, 즉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뉴런은 뇌의 기본적인 작동 단위로 신경세포와 근육, 그리고 분비샘 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은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바스 대학교 연구진은 우리 몸의 뉴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실리콘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 칩은 전력 소비가 매우 낮으면서도 실제 뉴런과 유사한 전기적 신호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실리콘 칩이 의료용 임플란트나 장치 안에서 실제 뉴런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여러 신경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이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특히 손상된 뉴런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단순한 실리콘 칩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이 실리콘 칩을 이식받아 다시 걷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위, 합성고기. 우리 대부분은 보통 세 가지 부류 중 하나에 속합니다.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고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혹은 채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고기 생산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모두가 조금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구의 육지 면적 중 약 30%가 가축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 같은 가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축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숲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고기, 즉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기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즐기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고기 대체 식품을 보고 있습니다. 겉모습도 고기처럼 보이고 맛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 있습니다. 201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의 마크 포스트 박사는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소고기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햄버거는 실제 고기처럼 육즙이 흐르고 고기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물을 도축해 얻은 고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파서블 푸즈라는 기업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고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미츠는 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계 최초의 미트볼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 고기 없이도 고기를 먹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탁은 지금과는 꽤 다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12. 워프 추진 기술.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지구를 떠날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탐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른 별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017년 천문학자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로 그곳까지 가려면 무려 6,600년에서 11만 3천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워프 추진 기술, 즉 공간 왜곡 추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처음에는 공상과학 드라마인 스타트rek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는 우주선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공간 자체를 조작하는 기술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과학적 상상 속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 개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멕시코의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는 시공간을 구부리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 앞쪽의 공간은 수축시키고 뒤쪽의 공간에는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주선이 시공간의 거품 안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워프 버블 또는 왜곡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 단계에 가깝지만 만약 이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인류의 우주 탐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9위. 살아있는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강도가 높고 형태를 만들기도 쉽고 건물이나 도로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근을 넣어 보강하더라도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철근이 녹슬기 시작하고 결국 구조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핸드릭 용커 교수는 스스로 균열을 치료하는 바이오 콘크리트, 즉 자기 치유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겉보기에는 일반 콘크리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합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치유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치유 성분에는 특정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지만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스며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박테리아가 활성화되면서 균열을 채우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는 스스로 균열을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콘크리트처럼 매우 강한 알칼리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박테리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박테리아는 수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소 없이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결국 연구팀은 강한 알칼리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실러스 박테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포자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수년 뒤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그때 활성화되어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앞 도로나 보도가 자주 갈라지는 것이 불편했다면 이 자기 치유 콘크리트가 앞으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위. 진공 튜브 열차 여행. 요즘은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다소 오래된 교통수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차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기차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기술입니다. 2013년 그는 하이퍼루프 알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이동하는 초고속 교통 시스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기술이 약 900마일, 즉 약 1400km 정도 떨어진 도시들 사이의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승객이 탑승한 캡슐 형태의 차량이 튜브 안을 이동합니다. 튜브 내부는 공기가 거의 없는 준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캡슐 앞쪽에는 압력 축적을 막기 위한 팬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아래에는 공기 쿠션이 있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캡슐은 시속 약 700마일, 즉 약 1100km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에는 튜브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제로 널리 사용된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1000km 이상 떨어진 도시에 살면서도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한 도시에서 살면서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위. 자율주행과 자가수리 자동차.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완전히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고치는 자동차, 즉 자가수리 기능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도 이미 스스로 문제를 알려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켜지고 우리는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또 차량을 진단 장비에 연결하면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동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동차들은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의 마모 상태와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약 1만 마일, 즉 약 1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더 주행하면 연료 펌프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면 갑자기 차량이 고장나서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서는 상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지능형 기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6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이건 애니메이션 제트슨 같은 세상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동차들이 도로 위가 아니라 하늘 위를 날아다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통체증을 전부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여러 기술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안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드론이 꽤 흔해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로 위의 교통규칙만 생각해왔지만 앞으로는 하늘 위의 교통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준비를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항공우주와 드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슨 울프는 도시만을 교통을 위한 기본 원칙과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이 기준을 참고해서 하늘을 나는 차량의 운행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이런 규칙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도시들도 이 시스템을 따라 도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크기는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은 회전 프로펠러, 즉 로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통적인 비행기처럼 긴 날개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즉 헬리콥터처럼 위로 바로 떠오르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제로 널리 보급된다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5위. 스마트 농업. 현재 농업 산업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약 96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곧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생산량을 최대 70%까지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부들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생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트랙터는 토양의 수분 상태와 햇빛 양을 분석해서 작물이 얼마나 물을 필요로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농부들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PS 위치 시스템, 토양 분석 기술, 데이터 관리 시스템, 자동 관계 시스템.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면 농업은 훨씬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관리 효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은 단순히 농작물 재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식업, 산림관리, 농업장비 관리, 대규모 농장과 소규모 농장 운영, 농산물 재고 관리, 또한 여러 단체와 기업들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그린이라는 단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교육용 농장 정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스퀘어 루츠라는 기업은 젊은 농부들에게 컨테이너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LED 조명을 이용해 컨테이너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농업이 결합되면 앞으로 식량 생산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위, 작업자를 위한 외골격 장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술 덕분에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육체 노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이 필요한 산업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창고 작업, 공장 작업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몸에 큰 부담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리, 어깨, 목 부상은 이런 직종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외골격 장치, 즉 엑소스켈레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엑소베스트 또는 에보 같은 장치는 작업자의 신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치는 상체를 보조하는 외골격 장치로 작업 중 발생하는 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착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지해줍니다. 이 장치를 착용하면 마치 영화 속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몸에 잘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치를 착용하면 상체 주변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하네스 구조가 몸에 맞게 고정됩니다. 팔을 위한 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자유롭고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와 동시에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 노동자, 건설 노동자, 물류 작업자 같은 직업군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헐크라는 이름의 외골격 장치도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유압식 외골격 시스템으로 군인들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도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병사는 최대 시속 16km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외골격 장치는 더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위, 떠다니는 농장. 세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제안되는 것이 바로 떠다니는 농장, 즉 플로팅 농장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바다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서식스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레이얼라 클라크라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떠다니는 농장 캡슐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 캡슐은 바다나 호수 위에 떠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농장 캡슐은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캡슐 위에는 투명한 돔 형태의 지붕이 있고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자연적인 담수 생성 과정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돔 내부에 모이게 되고 그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방울이 되면 그 물이 식물에 공급됩니다. 즉, 바닷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적인 방식으로 담수를 만들어 작물에 물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레이얼라 클라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캡슐 아래에 바닷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식물은 매일 충분한 담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도 시험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캡슐 안에서 시금치와 비트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에 상업적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돔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떠다니는 농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제로 발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바다 위에서도 식량을 생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2위, 라이파이 기술. 라이파이는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대부분 와이파이처럼 전파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라이파이는 전파 대신 빛의 파동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지금 인터넷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등장할 라이파이 기술을 보면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파이가 와이파이나 4G LTE 같은 기존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함께 사용되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두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인터넷 연결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지금처럼 버퍼링 때문에 기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이파이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항공기 내부, 같이 전파 사용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는 라이파이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간섭이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며 보안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라이파이 기술이 와이파이보다 최대 10배 정도 저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파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라이파이 시스템에서는 포토 디텍터라는 장치가 빛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다음 이 장치는 빛 속에 담긴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그 데이터를 처리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1위, 인공지능. 결국 이 기술이 등장할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도 알고 있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기술만 봐도 이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점점 더 인간보다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일을 컴퓨터가 대신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 학습, 논리적 판단 같은 능력들입니다. 인공지능은 또한 패턴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기능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언어 번역, 고급 데이터 분석. 이러한 기술 덕분에 우리의 집, 농장, 기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이나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일부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는 언제나 좋은 면과 함께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AI 기술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단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전화선 모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전자제품까지 제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